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국정원과 검찰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경찰의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행사는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 20일, 한겨레 TV가 함께 만듭니다. 군에 관한 적폐청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주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그러고, 지금 언론에서도 참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또 과연 군의 적폐청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기조발제를 먼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듣고, 또 한 분 우리 대표님께도 또 듣고, 그리고 우리 토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제 어제 핵을 터뜨리고 나서 2차 지진까지 일어났으니까 그 가공할 폭발력이랄까, 이거는 가히 이전에 핵실험과는 비견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였죠. 사실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대로 나가고 있고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제 백두산 인근에서 발사된 그 지점이 매우 기묘합니다. 통상 한미연합군은 북중 접경 지역에 하나에 45km 정도 되는 띠를 설정합니다. 버퍼존,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에다가 유사시에 공격을 할 때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한미연합사령관도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사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언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복잡한, 그거를 제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 지점에서 쐈고, 교묘하게 또 휴전선의 최근접 지점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죠. 육안으로 보고 TOD라는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경계 감시 장비에 그게 그대로 녹화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29일 날 이제 IRBM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일본 영공을 통과한 준중거리 미사일. 이게 원래 화성 12호라는 거는 5,000k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연료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반 정도 날아갔는데 2,700km를 일본 영공을 550km 고도로 통과해서 북태평양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그 이전에 8월 14일 날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괌 타격 계획을 보고하거든요. 그걸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하는 거 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참 미묘한 일이 생겨요. 이 한국말로 두고 보겠다는 좋은 말이 아니죠. 근데 트럼프는 이걸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자제하겠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 보니까 갑자기 두고 보겠다는 지금 도발을 안 한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트럼프가 멋지게 트위터에 날립니다. 북한이 자제하는 걸로 됐는데 기쁜 결정이고 나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미연합훈련이 됐는데 이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이 전 세계 미군 야외 훈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이런 훈련이 한미 군사연습인데, 그런데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무지한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가슴 졸였어요. 거기서 또 뜨면 이거 군사적 긴장이 엄청 고조되겠구나. 근데 안 와. 그 전략자산도 안 오고 항공모함도 안 오고 핵잠수함도 안 오고 병력은 반토막 나고, 그러면서 계속 북한에 이 이상한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행동을 기쁘게 생각하며 곧 좋은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분명히 경고했고 괌 타격 계획에 승인을 했는데 저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6일, 29일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 발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큰 그림이 하나 완성됐죠. 한반도를 타격하는 거는 이제 스커드 미사일인데, 그날 280km가 동해상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걸 90도 각도 남쪽으로 틀면은 성주의 사드 포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 거리만큼 쐈고. 그 다음에 2,700km 쏜 건 뭡니까?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죠. ICBM은 어디다 쏘는 거예요? 미 본토에 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계획 자체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그 벽면에 걸려 있었던 차트, 태평양 지역 작전기지, 미군 작전기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형형생색 갖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마치 현란한 구종을 가진 투수에게 농락당하듯이 혼란에 빠져서 그 군사적 우위가 상쇄돼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핵실험을 했는데 지난 4차, 5차 핵실험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그 2단계 폭발을 합니다. 삼중수소, 중수소 이거를 강한 그 핵폭발의 압력으로 압력을 가하면은 증기로 돼 있는 그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양의 중성자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성자가 그 옆에 있는 우라늄 핵 물질을 갖다가 분열을 효율을 확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핵무기, 수소폭탄 전 단계 핵무기가 나와요. 리틀보이라고 하나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톤이 넘어요. 그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0kg톤이 넘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는데 그래봤자 그 원자탄의 실제 핵분열 물질은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핵분열을 안 한 겁니다. 그 5%만 갖고도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융합된 그 수소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5%가 아니라 10%,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양의 핵물질로도 그 상당히 큰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이게 수소폭탄 전 단계고 그것이 어제 그 실험된 핵실험의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머리에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앞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볼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술핵도 들어와야 된다. 사드도 들어와야 된다. 핵잠수함도 들어와야 된다. 뭐든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잔뜩 미국의 전략 자산을 쟁여놓고 그러고 덮어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병 치유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다 하다 보면 뭐가 효과를 받는지도 모르고 정작 제대로 된 정확한 치료법하고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북한 핵은 우리한테 위협인 거는 맞지만 그 공포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찍이 그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의 시민의 가장 큰 덕목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에 빠진 국민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이 없고 독재자가 좋아하는 대상이 없죠. 두려워해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극복해야지 두려움에 떨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도 그 핵을 언젠가 사용한다면은 그들도 파멸입니다. 그걸 알고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쓸 수 있는 이유를 제거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공멸의 어떤 위험으로 갈 수 있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같이 사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덕목은 평화 이상의 최고의 복지는 없습니다.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그 바탕 위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북한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건 북한 아니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결박해서 달려가는 북한의 그 옆에 완만한 언덕에 초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안내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남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전술핵이나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거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응한 억제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전술핵 같은 거거든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을 수십 번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그 상호 확증 파괴, 즉
내가 상대방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를 확실히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공포의 균형에서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죠. 그게 정통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균형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하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양국 정상으로서 위기의 한 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가 케네디한테 보낸 전문 중에 하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매듭을 결박하는 양 끝을 잡고 있는데 잡아당기기만 하면 이 매듭은 다시는 풀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멸의 위기에 있는데 귀하의 선택은 뭐냐 하고 끊임없이 막 전문이 오고 가고 나중에 그 진짜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가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후르시초프가 이걸 미국의 전보로 자기 입장을 전달하면은 12시간이 걸려요, 그때. 전산기가 매우 재래식이고 번역하고 시차가 달라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소련의 국영방송에다 대고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당면한 그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성에다가 그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 제1페이지 첫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임진난의 그 전란을 당한 이유는 해동 신숙주의 경고를 무시해서다. 신숙주가 죽을 무렵이 됐을 때 성종임금이 부릅니다. 경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일본하고 실화하지 마십시오. 실화라는 건 화친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일본을 시찰해보니 자기가 해동제국기라는 책에서도 썼지만은 항해술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이게 뭐 보통 해양국가로 변모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본이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니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고 끊임없이 화친을 맺어서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을 관찰하십시오. 그런데 성종임금이 하다 보니까 귀찮거든. 2번은 보냈는데 별 보고가 없거든. 그래서 사신을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나날이 발전하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임진년에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실화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공포의 균형을 정말 갖고 싶다면 그것은 소통의 관계, 관계망의 형성입니다. 그것 없이 군사적인 압박, 경제적인 고립을 계속 북한에 대한 피말리기 전략 요거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공포 그 자체가 되고 우리는 그 노예가 됩니다. 대화를 이야기하는 건 굴복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압박과 제재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대화를 안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전쟁의 에너지가 이 나라에서 파국을 다가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성룡의 교훈, 신숙주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졌다. 그런 만큼 지금이 바로 대화해야 될 때다. 북한의 평양 지하철이 뭐 110m, 제일 깊이 되면 15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지하철을 깊이 팠을까요? 그 미국으로부터의 원자탄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지하 110m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셔서 헌화도 하시고 헌사도 하셨어요. 장진호 전투 직후에 이른바 흥남철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거기 피난민 대탈출. 예. 그때 왜 흥남부두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북한 주민들이 흥남부두로 모여들었는가? 그럼 바로 그 직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기자회견에서, 그죠?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핵폭탄 사용 계획을 강력하게 시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미국은 모든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있던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그럼 원자폭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예스라고 하는 답을 내놓는 거죠. 그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 계획이 발표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이 참담하게 패퇴를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게 뭐 북진 통일이 아니다 거꾸로 다시 이제 북한과 중공군의 남하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핵무기 투하 계획을 강하게 암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무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 미제, X들이 이제 곧 이 조선 땅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은 그 일대 주민들이 다 흥남부두로 몰려든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산 가족을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흥남 쳤을 때 남아있던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어제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이 핵실험의 배경에는 그런 어떤 오랜 역사의 어떤 이 피해망상, 그죠? 예, 이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예?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을 상대로도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1950년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죠? 계획적으로 핵 위협을 이렇게 당한 나라는 북한 이외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지는 이제 몇 년 안 된 거죠. 뭐 핵실험, 1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11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휴전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저 미국의 핵위협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7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온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하면서 첫 번째, 좀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 핵무기를 가졌으면 우리는 하다못해 히읗자리도 들어가는 걸 좀 가져야 된다. 그죠? 뭐 핵잠수함이 됐던, 예, 뭐 전술핵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우리도 핵이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를 위해서 기여하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극대화로 나타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은 B-60이라고 불리는 공대지 핵폭탄이 유일하거든요. 예, 그게 뭐 F-15나 이런 데에 장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군산 이런 데 기지에 그걸 갖다 놓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뭐 국지 상황이나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군산에서 F-15 전투기가 떴다. 그죠? 그러면 북한은 저게 미국의 핵공격 지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이러다가 핵공격 당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물러서고 뭐 양보 안 할 거 양보하고 이런 거 만무하다는 것이죠. 북한도 극단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높임으로써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더 걱정은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도 전술핵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뭐 신형 방사포에 여기 핵탄두를 장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레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큰 위험은 북한이 그런 형태의 전술핵을 가질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공포들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30년 전에 뉴욕 유엔 총회에 고르바초프가 연설연대에 섰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적국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나의 안보가 튼튼해질 걸로 믿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착각이란 걸 알게 됐다.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의 깨달음을 전 세계인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 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입니다. 지금 핵시대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미사일들이 점점 더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에서는 어떤 걸 좀 들여다봤냐면 2016년도 이후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천명했는가를 좀 들여다봤어요. 노동신문에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입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을. 첫 번째, 사거리를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이게 가만 보면 미사일 실험 하나를 가지고 본인들의 기술력을 계속 끊임없이 입증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국에는 뭐냐면 우리들은 기술력을 입증해 갈 테니 너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해도 우리는 결론을 내겠다. 다만 이 과정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라는 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각 순간순간마다. 그 냉전 시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는 통상 몰래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하죠.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성될 때쯤이면은 핵실험도 하고 실전 배치를 전격적으로 하면서 그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유독 북한의 경우에는 그 모든 단계, 핵과 미사일의 모든 단계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네. 이상해요. 항상 이렇게 개발하면 뭐가 문제냐면 국제 감시 제재를 받아가지고 핵 개발이 더 어려운데 왜 그걸 자초했느냐? 그거는 핵을 개발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뭔가 보여주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의 체제 생존의 비즈니스로 끊임없이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이 항상 깔려 있던 것이지. 그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하호영 기자가 그 답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좀 얌전히 조용히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관심을 가질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미국이 북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이제 인도적인 문제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북한은 그게 아닌 겁니다. 북한은 뭔가 미국과 단판을 짓고 청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정전협정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이면 65년째가 되는데 이게 정말 비정상의 극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65년 동안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비정상인데 미국은 이거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정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익도 얻어가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락한 솥밭처럼 여겨졌는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바꾸자. 이걸 평화협정체로 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반도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해서 뭡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국들에게 회담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 북한 성명에서 정중이라는 표현 찾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쓸 카드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한겨레 21에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어요. 뭐냐면은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괌에서 폭격기가 이번 훈련 때 오지 않으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제재에 결연히 맞선다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보여줘 왔고 앞으로 장애 서더라도 그걸 제재를 갖다가 철회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미국이 주도한 제재에 북한이 결국 자재를 선택해서 쏠 거를 안 쏜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협상이 됐던 대결이 됐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돌이켜봐도요.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자재를 선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로 제재하면 지금 중국 쪽이나 거기서 중유인가 이런 것도 끊고 하여튼 다 제3국에 같이 거래를 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국경을 다 차단해버리고 심지어 항구까지 이런 건 거의 봉쇄 개념인데 이건 전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제재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수위를 높여온 건 맞습니다만은 이 제재라고 할 때는 이거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개구멍이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이 노동자들 수출해서 인건비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노동자 수출이 전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잡아낼 겁니까? 무슨 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자기 생존의 자신감을 이미 가져버렸어요. 남북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것도 우리 버틸 자신이 있다. 니네 돈 없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될 때마다 이제는 니들 진짜 피 말린다. 이제는 못 견딜 거다. 항상 이렇게 발표했던 게 그게 2006년부터입니다. 지금. 제재당하는 건 우리가 됐어요. 북한 제재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성공단 문 닫으니까 북한 피해보다 우리가 4배. 금강산 문 닫으니까 우리가 몇 배요? 한 6, 7배 될 거예요. 거의 우리 피해지 북한 피해 없어요. 이러니까
어느 날 북한을 때리다 보니까 때리는 내 주먹이 더 아파. 저쪽은 까딱 안 하는데 주로 우리가 4배, 5배 고통을 당해왔어요. 거기에다 사드 이제 경제 피해액이 작년에 11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다시 해보니까 연말까지 20조 원이랍니다. 20조 원. 아니 그럼 사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드 갖고 우리가 대책이 되겠어요? 사드라는 무기 자체의 성능을 따지기 전에 한반도의 지리의 법칙을 사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어가 잘 안 돼서도 문제지만 방어가 잘 될 것 같다면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죠? 그럼 미국이 상대방의 미사일 보복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를 갖게 되면, 그죠? 이 주먹질을 쓰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극단화돼가지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미국이 결국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카드를 꺼내면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한테는 사드나 뭐 이지스 어셔나 이런 걸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을 때렸는데 막상 북한이 쐈을 때 그걸 못 막아버리면 그죠? 예. 이러면 뭐 가공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은 그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믿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드는 이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단거리로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할 때 그때는 방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하늘 우주를 쳐다보고 고개 목뼈가 부러지듯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그 8월 26일 날 한 거는 저각 발사입니다. 거꾸로 꽤 높이 솟아올라야 될 단거리 미사일이 아주 낮게 깔려서 그 280km를 날아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밑에 목을 낮게 깔아서 치는 것이죠. 고각 발사한다고 고개 쳐드니까 이번엔 저각 발사하고 이게 투수가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고 있는데 낮은 빠른 직구로 낮게 깔려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실제로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조만간 머지않아서 분명히 성주 인근에 패트리엇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나오죠. 왜냐면 사드는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게 빠르게 날아오는 걸 그 앞도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사드 자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드 자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사드라고 하는 전략 자산을 막기 위해선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저고도 방어체가 필요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조만간 패트리어트, 이 사드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갖다 놔야 일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보호하려고 주한미군 와 있다. 주한미군 보호하려고 사드 왔다. 그 사드 보호하려고 이번엔 패트리어트가 온다. 그 패트리어트 보호하려고 이번엔 벌컨포 부대가 온다. 그리고 얘들 다 보호하려고 또 이번엔 외곽에 육군 또 경계부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지키려고 이제 경찰은 성주에 깔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꼬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그 대응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쌍중단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북한의 핵동결하는 거를 좀 이런 프레임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프로세스를 시작해보자. 이랬다가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8월에 보십시오. 물론 착각이지만 북한이 핵동결을 안 했는데도 트럼프가 갑자기 연합훈련 축소하고 전략배제산 안 들여왔잖아요. 그러면은 6월 달에 그런 프레임을 청와대가 선을 긋지 말고 그 청와대에서는 그 국내 언론에 부담되니까 문특보 개인 생각이다 하고 선 긋고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옵션을 가지고 더 밀어붙여서
그리고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한의 특사도 보내고, 죽기 전에 그 신숙주가 성종 임금한테 특사 좀 보내십시오. 이거 유언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도 북한에 특사 한번 좀 보내고. 아니 이 프레임을 왜 못 밀어붙이고 6월 달에 내가 보기엔 기회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핵실험하고 이러니까 그거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에 어떤 그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운전을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했던 시기에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 천추의 한이라 이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6월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사설을 씁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문재인의 귀를 기울일 때다. 트럼프 대통령 준비된 거 없어요. 대북 문제 해결할 프로세스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촛불의 혁명으로 등장한 저 민주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게 워싱턴 분위기였습니다. 맞아. 왜 그때 그걸 다 안 된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선을 긋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더 소신 있고 당당하게 나가고 그렇게 좀 노력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그 노력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당하는 게 제일 억울하다 이겁니다, 저는. 예. 사드 문제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당연히 미국 정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율을 해갈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막상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정상회담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과정은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의 권고를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죠?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는데 너무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운전석에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계속 이제 지금 한반도 위기 국면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초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정부 스스로 촛불 시민혁명의 전부다. 라고 하는 그 초심과 그 생각만 잘 갖고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는 한반도 문제를 조금이나마 시간이 걸릴 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조금 좀 그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가기엔 좀 문재인 정부가 좀 너무 좀 기간이 짧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겠다는 얘기를 너무 빨리 끝내면서 서두르다 보니까 운전석에 앉긴 앉았는데 좌회전하면 차회전한다고 지랄을 해, 우회전하면 우회전한다고 이번에 다른 놈이 지랄을 해. 이래가지고 운전사가 아니라 운전병이 돼버렸다. 이게 운전석에 앉는 게 다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운전을 해야 운전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저 뒷자리에 저 갑질하는 회장 둘이나 타고 있으니 이거 미국, 중국이 양쪽이 한국을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냉전 시대도 없었고 지난 25년간 없었던 얘기입니다. 요즘 두 강대국이 덩치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거칠게 다뤄. 자,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제대로 잘 이끌어갈지 어떻게 하기 전에 어떠세요? 왜 대화를 하지 못할까? 그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한 라인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면 전화기를 들어도 대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있어? 이라고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아니면 어떤 도발을 하기 전에 아니면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예를 들면 이번에 핵실험 한다고 했는데 이미 미국,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지난 3월에 풍계리에서 주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3월쯤에 전화해서 핵실험 하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라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난 9년 동안 적폐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어떤 이제 대통령의 연설이나 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나온 부분들을 냉정히 평가를 하자면 적어도 지금 이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선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필요한 만큼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군의 적폐 청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누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 또 한반도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 삼아서 짧게 그냥 한마디씩 인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평양에 가서 냉면을 한 번씩 먹었는데, 그게 이제 냉면을 먹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반드시 5년 안에 올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위기 팀이나 아니면 이 안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필진들을 확보하고 어떻게 전망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사실 고민은 많은데 그것을 답으로 내놓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렇게 오셔서 많이 이제 질책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면 그게 다 도움이고 혼나고 고치지 않는다라는 그 질책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익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그때도 안보 IMF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범과 즉시에 이른바 2차 한반도 외교가 시작했고, 미국은 이라크 침공하면서 막 파병하라고 막 난리치고, 동시에 뭐 주한미군은 이렇게 바꾸네 저렇게 바꾸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안보 IMF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할 때 어땠느냐. 예. 그때는 미국의 한미 양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맹위를 떠친 뭐 이런 안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IMF 상황이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적인 그 생사 박탈권을 미국이 쥐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미국을 상대로 DJ는 김대중 대통령 끊임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미국과 얼굴을 붉히면서 그걸 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건과 환경이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길을 찾지만 그걸 회피하거나 자꾸 이제 그걸 미루려고 하면 자꾸 구실을 찾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어떤 환경이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의지를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걸 뭐 이렇게 구실을 쌓아가는 과정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결코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6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긴 여정을 한번 회고해 보면은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평화의 성과는 가장 안보 위기의 끄트머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북한의 그 자금을 동결해 극단적으로 치닫던 그 해에 다름 아니라 육자 회담이 재개가 됐고 14 남북 공동 성명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의 공포에서 무수히 시달렸지만은 또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지키고 이룰 줄 아는 역량도 같이 저는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져야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우리 경험이 가르쳐주고 역사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평화의 지도자가 되시는 길은 국내 정치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는 거다. 이게 평화의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청와대 안보실 참모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신감을 방전시키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자신감을 충전시키십시오. 유비 밑에 제갈공명 관우 장비가 유비의 그 신념을 강화시킨 참모들이지 방전시킨 참모들이 아닙니다. 약화시킨 참모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이 뭘 쐈습니다. 이런 것만 자꾸 보고해가지고 그나마 가졌던 대통령의 자신감을 방전시키지 마라. 오히려 충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기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반성하시고 대통령께는 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주제냐면은 재벌에 관한 적폐청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내려진 거 아시죠? 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재벌의 적폐청산은 가장 힘든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느 분이 오시냐면 정태인 할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또 이동걸 동국대 초빙 교수님
오시고 또 한겨레 신문의 기자 한 분하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